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과 통계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8주차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중간시험 여러분들 중간시험 강의실을 공지를 하질 않았었죠. 장소를. 그래서 장소를 확정해 가지고 공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에 기출문제, 중간시험 기출문제 두 번째 게 첫 번째 거랑 똑같으면서 또 이제 답이 좀 오류가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도어 시스템 강의실에 공지사항 보시면은 두 번째 공지사항으로 이제 수정을 해서 중간시험 기출문제 두 번째 것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첫 번째 공지에 이제 강의실 시험 장소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중간시험 공지한 그 내용에도 이제 두 번째 기출문제를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두 번째 거 수정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전 주차, 즉 7주차 좀 요약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에는 탐색적 자료 분석 그리고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척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술 통계가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량적 측정 부분 중에 네 번째 것이 탐색적 자료 분석이었습니다. 탐색적 자료 분석은 자료를 간단하고 그리기 쉽고 신속하게 요약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분석 기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전에 줄기 잎 그림 설명드리면서 탐색적 자료 분석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정량적 측정과 관련해 가지고 탐색적 자료 분석은 5개 숫자 요약 그리고 박스플롯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숫자 요약은 그 자료의 특성을 5개의 그 숫자로 다 요약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의 특성을 최소값 그리고 1, 4분위수 Q1, 중앙값 Q2 또는 MD 그리고 3, 4분위수 Q3 최대값 해가 5개의 수치로 요약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5개 숫자 요약에 기초해 가지고 그래프로 좀 표현해 놓은 걸 박스플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상자 그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상자 수렴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식 명칭이 영어로 박스앤 위스커스 플롯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상자 수렴 그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 박스플롯 할 때도 그 5개 숫자 요약처럼 최소값, 그리고 1, 4분위수 Q1, 중앙값 Q2 또는 MD, 그리고 3, 4분위수 Q3, 최대값 이렇게 5개의 숫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플롯을 작성하는 방법 한 3가지 단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상자의 폭은 4분위수 범위 또는 4분 편차라고 불리우는 Q3 빼기 Q1 요 크기로다가 상자의 폭을 결정을 하고 상자를 그리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자 안에 세로선을 그려 놓는데요. 세로선은 Q2 즉 중앙치 또는 Q2 또는 MD에 해당하는 위치에 세로선을 그려 놓습니다. 상자의 양쪽 끝으로부터 세 번째, 상자의 양쪽 끝으로부터 최소값과 최대값에 해당하는 위치까지 가로선을 그어 놓으면 그게 이제 수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 박스플롯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상자 속의 세로선, 중앙값을 나타내 주는 선이죠. 그래서 이 세로선이 자료 분포의 비대칭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을 의미하는 세로선이 상자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자료의 분포가 대칭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중앙값을 의미하는 세로선이 상자 한가운데 왼쪽에 위치하면 자료가 오른쪽 꼬리 분포를 하는구나. 그리고 세로선이 상자 한가운데 오른쪽에 위치하면 왼쪽 꼬리 분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플롯에서도 그 이상치 판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관측치가 상자의 양쪽 끝으로부터 4분 편차 또는 4분위수 범위의 1.5배만큼 떨어져 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런 관측치는 이상치, 특이값 또는 뭐 아웃라이어라고 판정해가지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상치라고 판정하고 그냥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척도로다가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강의 한 28쪽에 보면 음향장비 판매점 자료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그림 2-13으로 해가지고 삼포도 추세선을
그려봤었습니다. 그래서 TV 광고 횟수가 많으면 매출액도 높다라고 하는 두 변수가 양의 직선 관계 또는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추세선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근사적으로 직선임을 보여주면서 두 변수의 직선 관계를 직선임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두 변수의 직선 관계를 측정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공분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분산 자, n개의 관측치가 있는데 이제 x 변수 그리고 y 변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가 x 변수는 x1, y 변수는 y1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관측치는 x 변수 x2 그리고 y 변수 y2의 값을 가지고 있고, 스몰 n번째 관측치 x 변수 xn 그리고 y 변수 yn 이렇게 이루어진 표본의 공분산은 sxy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첫 번째 관측치, 각각의 관측치에 있어서 x 편차 그리고 y 편차를 곱해준 것을 모두 다 합쳐주고 스몰 n 마이너스 1로 나누어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표본 공분산은 정의를 내릴 때 xi와 평균 바 x의 편차, 즉 x 변수의 편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순서쌍을 이루는 yi와 평균 바 y 의 편차, 요거는 이제 y 편차를 의미하죠. 그래서 x 편차, y 편차를 곱하고 모두 다 합쳐서 스몰 n 마이너스 1로 나누어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47쪽에 보시면 이제 음향장비 판별점 자료에 분할된 산포도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세로선을 그 x 변수의 평균 바 x 3, 그리고 이제 가로선을 y 변수의 평균, 즉 바 y는 51, 정확히 5,100만 원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프를 4분면으로 4개의 분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사분면은 그 x 편차가 0보다 큰 거죠. 그리고 y 편차도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그 둘을 곱해줘도 여전히 0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점들은 편차의 곱이, x 변수 편차, y 변수 편차, 그 둘의 곱이 양수이다. 0보다 큰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사분면은 x 편차가 0보다 적고 y 편차는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x 편차는 마이너스의 값을 갖고 y 편차는 플러스의 값을 가지니까 그 둘을 곱해주면은 여전히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3, 4분면은 x 편차가 0보다 적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 가지고 있고 y 편차도 0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편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x 편차, y 편차 둘 다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둘의 곱도 이제 둘의 곱은 양수가 된다. 양의 정수가 된다.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4분면, 4사분면은 x 편차가 0보다 크고 그래서 플러스의 값 같고, 그리고 y 편차는 0보다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둘의 곱이 x 편차, y 편차의 곱이 음수이다, 0보다 적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표본 공분산에 영향을 주는 관측치들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분산 Sx의 값은 양수가 된다,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함께 증가한다. X와 Y라고 하는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수 X와 변수 Y 사이에 양의 직선 관계 또는 정의 직선 관계 또는 플러스의 직선 관계 갖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측지들이 2, 4분면하고 4, 4분면에 주로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표본 공분산 SXY의 값이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뭔 소리가 되냐면은 X와 Y라는 두 변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변수 X와 변수 Y 사이에 음의 직선 관계 또는 부의 직선 관계, 마이너스의 직선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관측치가 네 4분면에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표본 공분산 X, Y가
0에 가깝게 나타나고요. 이 소리는 뭔 소리가 되냐면은 두 변수 x와 y 사이에 아무런 직선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분산이 양수이고 그리고 큰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강한 양의 직선 관계에 있구나. 그리고 공분산이 음수이고 또 마이너스 방향으로 큰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강한 음의 직선 관계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분산 값은 두 변수 x와 y의 측정 단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분산을 직선 관계의 강약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활용하는 지표가 상관계수이다, 척도가 상관계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측정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두 변수의 관계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피어슨이라는 학자가 표본 상관계수 해가지고 RXY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두 변수의 표본 공분산을 두 변수 각각의 표본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에 두 변수의 표본 공분산을 두고요. 분모에는 두 변수 각각 x 변수의 표본 표준 편차 그리고 y 변수의 표본 표준 편차 곱해준 걸 분모에다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럼 이런 상관계수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상관계수 관련해 가지고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다. 그래서 아무리 적어봤자 마이너스 1보다 더 적어지지는 않고 그다음에 아무리 커봤자 플러스 1보다 더 크지는 않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표본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라고 하면 두 변수는 완벽한 양의 직선관계 또는 완벽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완벽한 음의 직선관계 또는 완벽한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에 가깝다라고 하면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그 반대로 0에 가깝다라고 하면 약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관계수는 직선관계 정도, 그러니까 상관관계 정도만 두 변수가 어느 정도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 정도만 측정해 줄 뿐이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주는 그런 인과관계 분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7주차에 강의했던 내용을 갖다가 요약 정리해서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8주차에는 이제 설문지 작성과 관련된 부분을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뭐 한두 주 정도 앞서서 설명을 했으면 참 좋았을 뻔한 것 같았는데요. 근데 또 이제 중간 시험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7주차까지 기술통계학 부분을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문지 작성하는 거 여러분들 뭐 벌써 설문지 작성 다 하신 팀들도 많이 있는데 싶고요. 그래서 설문조사 응답을 받는 그 단계까지 이제 넘어간 팀들도 있는데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4학년 되면 또 3학년 2학기 때 캡스톤 디자인 1 과목이 있고 4학년 1학기 때 캡스톤 디자인 2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캡스톤 디자인 과목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다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요. 설문지 만들 때 어떤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만들면 좋다. 그리고 각 절차마다 주의해야 될 거, 유의해야 될 거 몇 가지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설문지 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의안이고요. 51쪽입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해서 일단 설문지를 잘못 작성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의사결정 뭐 이런 거는 이제 적절하게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학문적 조사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시장조사든 학문적 조사이든 설문지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보통 밟아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설문지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개별 항목을 완성하는 단계. 세 번째,
질문의 순서를 결정하는 단계, 네 번째, 설문지 초안을 완성하는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 사전조사하는 경우, 그리고 여섯 번째, 설문지 이제 완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조금씩 밟아 나가면 좋을 듯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설문지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막 많이 해보셨겠죠. 그래서 조사 문제, 우리가 조사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갖다 좀 구체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측정하는 방법을 결정한 내용을 결정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검토하는 단계가 사전 준비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우리가 수집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측정 대상을 개념적으로 또 조작적으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요. 그리고 응답자를 접촉한 방법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 첫 번째 사전 준비 단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집할 정보를 갖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 문제를 갖다 해결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문제 영역별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강의하지 않고요. 다 설명드리지 않고요.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가 설명드리고, 지금 강의안이 한 12쪽 정도 되는데, 요거 이제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아있는 첫 번째 시간하고, 그다음에 한 25분 정도 있는 두 번째 시간 해가지고, 8주차에 강의를 요 부분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문지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수집할 정보가 무엇인지 좀 세부적인 문제 영역별로 필요한 정보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할 정보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작적인 정의를 내려보기도 하는데요. 개념적 정의가 무엇이냐, 조작적 정의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부에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갖다 분석하는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이죠. 나중에 이제 석사 과정이라든지 박사 과정을 가게 돼도 사실 그 부동산 학에서는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사해가지고 공개해 놓은 데이터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이 설문조사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걸 또 논문에 이제 서술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 나오기 전에 나오는 게 이제 개념적 정의니까요. 개념적 정의는 우리가 사전을 펼쳐보면 나오는 그런 정의를 갖다가 개념적 정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측정 대상이 되는 어떤 개념 또는 구성 개념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것. 여기서 사전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후적에 대비되는 반대되는 의미의 사전적이 아니라요. 그냥 사전을 통해서 사전을 가지고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정의하는 것을 개념적 정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조사자가 소비자의 상표 충성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구매 가능한 상표들 중에 어떤 하나의 상표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성향. 이걸 상표 충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 경제용어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상표 충성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또 라이프 스타일 같으면은 어떤 사전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또 다른 사전에는 뭐 사람들의 행위, 관심, 의견의 충체, 그리고 또 다른 사회 계층 같은 경우는 한 사회 내에서 거의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이게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적 정의 가지고는 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 뭐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제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좀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조작적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응답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로 상세하게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상표 충성도를 갖다 측정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어떤 상표를 5번 이상 연속해서 반복 구매했다. 그 경우에는 5점. 그리고 3회 이상 반복 구매했거나 5회 구매 중에 반복적으로는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한 번 떨어져서라도 한 번 그 다르게 해서라도 4회 구매한 경우 그때는 뭐 4점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조작적 정의를 선택해가지고 그 개념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표가 A, B, C 세 가지가 있는 하나의 상품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두 소비자가 구매를 했는데요. 첫 번째 소비자는 A 상표, B 상표, C 상표, A 상표, B 상표, B 상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는 A, C, B, C, C, C 이렇게 이제 구매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때 상표 충성도 어떤 사람이 더 높을까? 첫 번째 소비자가 첫 번째 소비자의 상표 충성도가 더 높을까? 또는 두 번째 소비자의 상표 충성도가 더 높을까? 뭐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상표 충성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데 6번의 구매 중에 가장 많이 구매된 상표가 차지하는 비율이다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소비자는 어때요? 6번의 구매 중에 상표 B를 3번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6번 중에 3번이니까 50% 0.5다라고 해볼 수 있죠. 두 번째 소비자는 6번의 구매 중에서 상표 C를 4번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번 중에 4번이니까 67%, 뭐 66.6666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67% 정도이다. 그러면 누가 상표 충성도가 높은가요? 첫 번째 소비자보다는 두 번째 소비자가 상표 충성도 높다. 뭐 이렇게 이제 결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표 충성도를 소비자가 구매한 상이한 상표의 수라고 하면 첫 번째 소비자 A, B, C 셋 다 소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A, B, C 몽땅 다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가 구매한 상이한 상표의 수라고 상표 충성도를 조작적 정의를 내리면 상표 충성도의 조작적 정의를 소비자가 구매한 상이한 상표의 수. 그러면은 첫 번째 소비자도 그 3개, 두 번째 소비자도 3개죠. 그러니까 상표 충성도 동일하구나 이런 식의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거죠. 정리를 하자면 그거죠. 그러니까 상표 충성도라고 하는 동일한 개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상표 충성도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 기억을 해보셔야 유의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문항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까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조사를 통해서 뭐 신뢰성 그리고 타당성이 검증된 거 그런 문항을 갖다가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전문가나 해당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하면 상표 충성도 제대로 측정한 거겠니? 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그래 그 정도로 하면 돼 라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있죠. 아까 상표 충성도 두 가지 조작적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 둘을 갖다가 한꺼번에 설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정 결과를 비교해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하나의 그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물어본다. 두 가지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물어본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응답자를 접촉하는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집할 정보의 내용 그리고 수집할 정보의 양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대인 면접을 할 것이냐 또는 뭐 전화 조사를 할 것이냐 우편 조사를 할 것이냐 또는 뭐 여러분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자기 기입식 인터넷 조사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막 인터넷 방식은 인터넷 조사 방식은 최근에 나온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듯 싶습니다. 근데 전에는 예전에는 대인 면접 그리고 이제 전화조사, 우편조사를 많이 했죠. 지금도 전화조사 많이 이루어지죠. 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든지 뭐 유권자 조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집할 자료의 양이 많지 않고 내용이 간단하다. 그러면서 전화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설문의 양이 많고 그다음에 질문 문항들에 대한 보조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인 면접 조사를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인터넷 조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설문의 양이 많으면 어떨까요? 중간에 그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정말 질문하는 그 문항들에 대해서 좀 보조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근데 인터넷으로 자기 기입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자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네이버 폼이라든지 구글 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니까 옆에서 누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기 질문에다가 같이 이제 보조 설명을 갖다가 넣어 놓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응답자가 잘 이해를 못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이제 좀 약간의 문제점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개별 질문 항목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유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단계 개별 질문 항목을 완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